우선 공룡 화석을 발굴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땅을 파야죠. 일단 빠야죠. 되게 단순합니다.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현재 공룡 화석의 90%는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중국, 몽골에서 발견이 돼요.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지각 변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는 지층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희가 가면은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식물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화석 탐사지로 갑니다. 지층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들을 가면은 작은 뼈 조각이라든지 깃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을 잘 사사치 뒤지면은 큰 화석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화석 발굴 현장이에요. 직접 찍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건 지금 거대한 초식 공룡, 목긴 공룡의 왼쪽 허벅지뼈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발굴을 하면요. 뼈만 뜯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에 있는 암석이랑 다 같이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연구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와. 뭐야? 이게 지금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뜯어온 암석과 화석을 치과용 도구를 이용해서요.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네. 저런 걸로 살살살 긁어내나 보다.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 속에 있을 때는 이 누르고 있는 암석 때문에 모양이 유지가 되지만은 꺼내는 순간 뼈들이 막 서서히 으스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본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대한 뭐 집채만한 목긴 공룡 한 마리를 화석 처리를 한다 하면은 10년이 걸리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청소가 다 끝나면요. 살아있을 때 골격 구조를 저희가 이제 만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공룡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했던 공룡이에요. 네, 이게 지금 갑옷 공룡이에요.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이름을 붙이셨다고요? 이름을 직접? 붙였어요, 제가. 네. 우와. 아니 저런 식으로 맞춰나간 거란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저 위에 두 개의 그림은요 발견된 부위예요. 네. 나머지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부위들은 다른 갑옷 공룡에 이미 발견된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복원을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제 이거를 이런 공룡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 데이터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복원도가 완성이 돼요. 그 복원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와. 이야, 대단하다. 와. 우와. 거북선 같아. 그죠? 너무 잘 그려주셨다 이거는. 네.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이고요. 피부에 이제 뼈로 된 돌기가 있어요. 보시면 가시로 무장한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다 해서 일단 갑옷 공룡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 공룡 보시면 꼬리 끝에 뼈 뭉치가 있어요. 어머. 네, 뼈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이 공룡 같은 경우 보니까는 꼬리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옆구리 쪽에 골절된 뼈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짝짓기 칠 때 마음에 드는 암컷을 두고 싸울 때 저 곤봉을 쓰지 않았을까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원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굴부터 복원까지 공룡 연구가 점차 체계를 갖춰가던 1858년에 유럽의 공룡 연구 열풍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발생하게 돼요. 사건의 시작은 바로 미국 최초의 공룡 하드로사우루스의 발견이었어요. 하드로사우루스. 네.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이름 뜻이 튼튼한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됐던 공룡 중에서 가장 보존율이 좋은 공룡이었어요. 특히 이제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보고된 지 10년 후인 1868년에 미국은 이제 이 발견된 하드로사우루스의 뼈를 활용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공룡의 전신 골격을 전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전신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요, 영국을 꺾고 공룡 연구의 선진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공룡 열풍에 불을 붙인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영향을 끼쳤을까? 영화. 영화일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서부 개척 사업이었어요. 왜?
그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그 미국 정부는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를 설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부의 땅은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물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광 캐다가 공룡을 캤나? 화석이 나오나 보다. 캐다가. 광 캘라고 갔다가 화석 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바로 공룡 뼈 화석들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화석들은 대륙 횡단 철도에 실려서 빠르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 철도 덕분에. 이렇게 하드로사우루스와 서부 개척 사업을 계기로 미국의 공룡 연구는 1870년대에 들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절정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일명 뼈전쟁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뼈전쟁? 이 대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생물학자 오스니엘 마시와 에드워드 코프였어요. 마시앤코프. 알베르토 씨, 마시와 코프는 또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엄청 부유한 고생물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프는 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약간 부잣집 아들이었죠. 점수저였구나. 예, 그리고 마시 같은 경우는 삼촌한테 돈을 엄청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 두 분 그래서 이 화석 발굴하는 데는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인물이죠. 사실 그 마시가요 코프보다 한 9살 더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제 두 사람은요 같은 학문을 연구한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 화석이 발견이 되면은 서로의 이름을 따서 붙여줄 정도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쟁에 다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우정은요 점차 흔들리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마시가 완전 배신을 한 거예요. 왜지? 단초가 된 거는요 1868년 어느 날 코프가 자신의 탐사지인 뉴저지 헤든필드 화석 채석장에 우정의 징표로 마시를 데려간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 미국의 최초의 공룡인 하드로사우루스가 발견되기도 했고 코프도 여기서 심지어 새로운 공룡종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화석 발굴지로 떠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시가 다녀간 이후부터 발굴된 화석들이 코프에게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훔쳐갔네. 훔쳤어. 가지고 갔죠. 네, 코프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마시가 코프의 일꾼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해서 새로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으면은 마시가 당시에 또 미국 예일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이 교수의 집으로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시의 발굴지에 몰래 가서 화석을 발굴해 해오기도 했고요. 뼈를 훔치거나 아니면 가짜 화석을 묻어두는 일도 있었어요. 엄청난 경쟁이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이 먼저 발굴한 현장에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것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지뢰? 맞아요. 설마. 맞습니다. 우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우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로.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시켰어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해? 근데 박사님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그 화석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먼저 보고된 학명이 유효하다는 선취권의 법칙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먼저 구도네. 발굴을 하고 논문으로 이름을 제출을 붙여야. 하고 이름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시와 코프는 자신이 연구 중인 공룡을 상대가 먼저 발표할까 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고요. 그래서 화석이 발굴되면 서둘러서 전보로 논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빨리 없었어요. 알아요. 네. 마시와 코프가 발견한 뼈들을 이제 무턱대고 조립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화석인지 화석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지가 또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와 코프의 경쟁에 피해를 입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뼈로 된 골판이 솟아있는 지봉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많이 봤지. 진짜 익숙하네요.
한 번쯤 만화라든지 영화 속에서 본 익숙한 맞아요. 공룡이죠.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이에요? 스테고사우스는 그러니까 몸 길이가 9m고 거의 9m고 그리고 몸 무게가 거의 4톤 정도로 되는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이에요. 그리고 스테고사우스는 여기에 있는 골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짝짓기 약간 앙컷을 유용하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골판들이 움직였대요. 그러면서 약간 누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가. 공작새처럼 이렇게. 약간 공작새처럼 이렇게.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웃겨요? 네, 너무 웃겨서 다 웃을 거예요. 모두들이 다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이. 스테고사우스 머리가 엄청 작잖아요. 내가 허둥하네요. 몸은 저렇게 큰데. 아니, 내가 너무 작아요. 허둥하네요. 유현 씨랑 코드가 맞네요. 엄청 잘 웃으시네. 너무 웃기대잖아요. 아유. 스테고사우루스는요 1877년에 마시에 가지고 신종으로 보고됐던 공룡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마시가 상상한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하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등 위에 솟아있는 그 골판이 네.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두 개의 열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탕,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일자라고. 얘는 일자로 돼 있죠. 박사님, 근데 당시에는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저 정도 실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의도된 왜곡이었다는 거예요. 에? 뭐예요? 왜요? 이 코프와의 경쟁에 급한 나머지 마시가요, 스테고사우루스의 표본을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발견된 골판 일부를 생략시켜가지고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모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꼬리를 보시면요, 원래 지금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골침이 두 쌍이죠. 네 개인데 아. 이걸 보면은 네 쌍이에요. 네, 훨씬 더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들은요, 서로를 비난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었죠. 그만 싸워 진짜. 아유. 둘이 그만 좀 진짜 했으면 좋겠네. 끔찍하네요. 네, 박사님 근데 마시나 코프나 그냥 뭐 50호 100호 같은데 결국에는 뼈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우선 이제 보고된 공룡의 종수만 보면요, 마시는 80종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유효한 종은 20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코프의 경우는요, 발견한 공룡 종이 56종이었는데 이 종 중에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는 공룡 종은 9종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네. 네. 그리고 결국 마시와 코프의 그 만행들이 나중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 뼈 전쟁은 허무하게 끝났고요. 마시와 코프 사실 둘 다 진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씨, 그러면 마시와 코프가 발견한 그 화석들은 어떻게 돼요? 다행히 우리 지금 두 분이 열심히 이렇게 싸우면서 모아두었던 그 화석 박물관에 있죠. 바로 예일 대학교에 있는 피바디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데 그 박물관도 유명한 게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기도 나왔고, 네, 거기 나왔고, 박물관이 살아있죠? 그렇죠.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기 영화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있었구나. 하지만 마시와 코프의 치열했던 뼈 전쟁이 남긴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공룡종의 다양성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초식 공룡계의 대표주자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자, 이게 트리케라톱스는요,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자, 이게 트리케라톱스는요, 저 눈 위에 보면은 긴 뿔이 있죠. 이게 1m가 넘고요. 코 위에 또 작은 뿔이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코뿔소 같이 생겼어. 뿔 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저 뿔은 오로지 그냥 공격용, 뭐 자기 방어용 그거죠? 다른 용도는 없는 거죠? 저희 은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트리케라톱스의 뿔이 천적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육식공룡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트리케라톱스의 몸은 이제 천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합했어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을 향해 있는 위치거든요. 아하. 근데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트리케라톱스의 뿔은요, 이런 천적을 공격을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뭘 들어 옮기나? 집 짓을 때 쓰나? 아닌데? 짝짓기를 위한 힘겨루기용이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번식의 목적이 있었구나. 네. 그래도 아마 천적이 나타나면은 방어용으로 매섭게 활용하긴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달려 있는데 그거 안 있는데 쓰겠어? 똥대 안 쓰면. 뭐 그거 안 쓸 이유가 없지.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에 대한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덩치만큼 밥을 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채소의 양이 약 한 68kg에서 136kg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엄청 많이. 이건 당근 약 3,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먹는 양이에요. 살 안 쪄요? 이게 많이 다이어트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몸이 다이어트 크다 한 보니까 거예요. 많이 먹어야겠죠. 쥐라기 때 최상위 포식자였던 육식공룡도 뼈전쟁 때 발견이 됐어요. 뭐 네. 누구? 티라노요? 예, 당시 발견되었던 다른 공룡들보다도 가벼운 척추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상한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동물인데 이 공룡이 뭐냐면 알로사우루스예요. 네, 알로사우루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오. 제가 이 포시자라는 이름이 듣고 그 이상한 도마뱀처럼 생겼으니까 당연히 알로사우루스.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네, 별명이 그거니까. 근데 지금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 비밀이니까. 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야, 참고 있어. 기가 막히네.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자, 알로사우루스 영상 한번 보시죠. 응, 진짜 무서워요, 알로사우루스. 그래서 알로사우루스는요, 몸 길이가 이제 평균 8.5m에 몸무게가 2에서 3톤까지 자라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로사우루스는 이제 가볍고 민첩한 몸과 강력한 앞발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이빨이 최고의 무기였어요. 그냥 이빨로 작살을 내버리네. 아니 근데 꼭 저렇게 육식 사나운 것도 되게 무섭게 만들어놨고 초식된 그래, 공룡은 또 순해. 눈이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사실. 다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섭게 생겼을 수도 있죠. 요, 그러니까 요 복원도 좀 이쁘지 않아요? 눈이 좀 이쁘다고요? 눈이 파랗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지가 그러니까 상상하는 이미지가 약간 좀 무서운 이미지인 것 같아. 공룡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알로사우루스의 이빨 실물 크기 모형을 가져왔어요. 네. 이빨 하나가 완전 그 오면 안 정도 이빨 하나가 크기예요? 이만합니다. 네. 이빨 하나가 진짜요? 이 이빨이 실물 모형이에요.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만져보고 싶나 봐요. 네. 직접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압박했다. 그치? 일단은 알로사우루스는 이제 크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큰 공룡에 비해 이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알로사우루스 입은요 약 80도로 벌릴 수가 네, 있었고요. 맞아요. 엄청나게 먹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빨 자체가 살점을 자르기에 굉장히 좋게 이제 날카롭고요. 앞뒤로 톱날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서 이런 이빨이 70여 개나 있었어요. 와, 뜯기겠네, 아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8년에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에서 가장 몸이 긴 초식 공룡이 발견이 됐어요. 바로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공룡이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디플로도쿠스는요, 몸 길이가 26m에서 최대 30m까지 자랄 수 있는 와. 동물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 10층짜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내버스 엄청 세대를 길죠. 이렇게 늘어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꼬리곰탕 하면 아주. 엄청나죠. 뭐 1년 내내 파티죠. 꼬리 공룡탕 이래요. 꼬리곰탕.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마시아코프의 뼈전쟁으로 디플로도쿠스가 최초로 발견됐다면은 대중에게 디플로도쿠스를 알린 거는 또 다른 인물이었어요. 바로 미국의 철강 재벌. 잠깐만, 잠깐만. 카네기. 저 그러면 알죠. 카네기. 맞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였어요. 앤드루 캐넥. 카네기가 또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당시 철강 산업으로 성공한 카네기에는 의외의 취미가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공룡 화석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와.
와, 그런 그러니까 취미가 돈이 있었다니. 많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라니까. 그쵸. 맞아요. 미술품 당시에는. 수집하듯이. 그래. 네, 그 공룡 화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카네기는요. 1899년에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에 거액의 후원을 하면서 박물관 최초로 공룡 탐사대를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탐사 2달 만에 디플로도쿠스의 거의 온전한 골격을 발견하게 돼요. 이때 발견된 디플로도쿠스가 몸 길이가 약 26m로 26m요? 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있는 스튜디오 너비가 지금 10m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로도쿠스의 크기는 이거보다 무려 2배나 더. 아, 2.5배는 큰 거예요. 거의 상상이 안 돼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전시를 해?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공룡 발견에 있어서 그 카네기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공룡에게 디플로도쿠스 카르네기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와. 알베르토 씨, 디플로도쿠스가 이 세트보다 2배 이상 크면 뭐 박물관에 전시하기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카네기가 이제 후원한 자연산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네.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죠. 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카네기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해주나? 그렇죠. 바로 오직 디플로도쿠스 전시를 위한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공사 비용 500만 달러 정도 들었는데 지금 가치로 그렇게 환산을 보면 49억. 아, 이것 때문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디플로도쿠스가 만들어준 집이다라고 한 거죠.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공룡의 화석이 전시되자 다른 나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친 듯이 200만 명 오겠네요. 일단은 이제 미국의 공룡 연구가 이제 일본의 성과에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특히 1903년에 카네기의 집에 방문한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디플로도쿠스 화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재밌게 한번 묘사해봤습니다. 규현 씨랑 지원 씨가 혹시 예, 읽어줄 수 제가 있으신가요? 카네기입니다. Welcome to my home. 땡큐 땡큐. 오, what's this? 이건 무슨 그림이죠? 아, 이건 우리 박물관에 전시될 디플로토쿠스라는 공룡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이랍니다. 멋지군요. 우리나라 영국에도 이런 공룡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 내놓으시죠. 갖고 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두 분 실감나는 연기 감사드립니다.